인사드리겠습니다. 박기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아산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혜령 교수 제가 한 20년 정도 제가 모셨는데, 이혜령 교수님 여기 수련하고 뭐 생애관 짓겠다고 해서 한 3년을 아산시하고 복귀항 시장님 있을 때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산이 아주 반갑고 고마운 곳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앞에 우리 김일환 교수님, 아산학 연구소의 김일환 교수님이나 방승석 회장님 또 여러분들이 또 연구를 미리 하신 내용들이 또 많아서 비켜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초기 변시를 볼 시각은 없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눌러도 됩니까? 밑에 거. 오케이. 네. 넘어갔다. 초기 변시의 삶과 덕수 이씨 가문과의 혼맥 한번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연대표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덕수 이씨와 초기 변시의 혼맥, 그 다음에 이백록 할아버지가 덕수 이씨 가문에 미친 영향, 또 일부 살펴보겠습니다. 또 아산 사족 사회를 좀 더 들여다보려고 이랬었는데, 김일환 선생님이 많이 앞에서 살피시긴 했는데, 저는 조금 깊이 들어가 보거나 옆으로 비켜나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아산의 사족 사회는 어땠는가를 살펴볼 기회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초기 변시 가문의 아산 입향 쪽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초기 변시의 역할이 과연 그러면 단순히 한 가정을 일으키고 이순신 장군을 성공으로 만드는 데만 기여했느냐라는 관점보다 좀 더 발전해서 조선 전기 사족 사회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수 있는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과 급제의 과정에서 장인 방진에 대한 연구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초기 변시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별금 문기 이상훈 연구자가 많이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일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과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사실 초기 변시라는 분이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으니까 연구가 한정적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아마 초기 변시에 대한 책은 제가 제일 먼저 제가 단행본으로 처음 썼습니다. 역사 작가로 제가 오래 일을 해왔는데 부산 여해재단의 김종대 재판관에게 의뢰를 받아서 초기 변시라는 분이 참 재밌는 분이니까 뭐 하나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으라라는 이제 단행본 소설을 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고 이게 역사에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특히 더. 그래서 소설을 하나 쓰고 제 다음으로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윤동원 회장님이 초기 변시에 관심이 많으셔서 좀 깊이 들여다보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연구 기반은 좀 많이 약한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연구 배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17세기 이후에 조선사회와 17세기 이전 조선사회가 좀 색깔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앞에 한 200년은 사실 임진왜란 때까지 한 200년은 조선사회가 여전히 평등사회, 여성의 신분이 보장이 된다든지 의사결정을 할 때 권한을 가진다든지 상속권을 가진다든지 이런 면에서 조선 전기 사회와 후기 사회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걸 문헌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연구가 초기 변시 연구가 왜 부족한지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17세기 이후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당연히 뭐 외란과 호란, 그다음에 뭐 전쟁 때문에 많은 기록 문화가 상실된 것이 원인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선시대 여성들에 대한 학문적 접근도 부족했다. 후속 연구자들의 접근 시도가 부족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자료도 없었다, 사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변시를 이제 시작하는 관점에서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기도 했지만
기려야 할 어머니상, 여수 쪽에 가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려야 할 어머니상에서 벗어나서 역사적 주체적 행위자로 한번 자리매김해 보면 어떤가, 그 점을 앞으로 계속 또 연구해 나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순신 가문의 그 품성 형성을 하는 핵심 인물로 이순신 어머니가 나와야 되지, 정립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실지도 괜찮겠네요. 초계변씨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15년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편 이정씨는 1511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연도가 표기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나이를 따져보고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제 이게 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혼을 1533년에서 35년 이렇게 연구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34년쯤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초계변 씨가 20살 되는 해에 결혼을 좀 늦게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추정입니다. 그래서 변 씨와 덕수이 씨 이정과 함께 결혼을 하고 아들을 1535년에 낳았습니다. 맏아들 희신이고요. 158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요신, 이게 7살 차이인데 좀 틈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542년에 요신, 우리가 잘 아는 서해 유성룡과 같이 공부를 했던 둘째 아들, 그리고 1545년 3년 터울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습니다. 밑에 요신, 우신도 있는데 정확한 연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1545년이 기점이니까, 이순신 장군의 기점이니까 이때부터 좀 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546년에 덕수이 씨 이정과 모친 변 씨가 이백록 사건의 신원 회복을 위해서 영의정 윤인경을 통해 상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546년 4월까지는 이백록의 신원이 여전히 벗겨지지 않았다. 탈고신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55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 작가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중요한 해다. 이게 을묘외변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러면 1555년이면 이순신이 11살, 서해 유성룡이 14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나이로. 그렇다면 그 을묘외변의 무시무시한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해남 일대를 휩짓고 나갔던 그 사건들이 온 동네에 다 기록이 됐을 거고, 제가 다 쓰지는 못해서 그냥 논문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정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호남 순찰사로 내려갔던 동고 이중경이 이 사건을 처리하고 효유하고 해서 간신히 수습하는, 이것이 전 국민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순신도 이때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작가니까 추정을 해봤습니다. 뭐 학술 논문에서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서해와 3살 차이인 이순신의 나중에 묵과급제로 갈 때 그때 심리적 변화의 동기는 1555년쯤부터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뭐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주년도는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건천동에서 아산으로 이주할 때 연도는 1555년 이후에 언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모친 변 씨가 1564년에 아마 희신과 관련된 재산 분급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3번의 재산 분급을 하고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는 바람에 재발급을 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재분급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도는 이때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1564년의 재산 분급은 아마 맏아들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년에 이순신 결혼할 때 결혼을 하게 되고, 이순신하고 이제 온양방 씨, 저희 방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다음 주제에 발표해서 좀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66년에 이제 묵과 전환을 한 거로 이제 기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순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역량과 문과적 역량, 이런 것들과 사족사회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도 초계변 씨와 이정이 묵과 급제를 노리고 방향 전환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도, 물론 본인도 성인이니까
거기에 마음과 뜻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이 뭐 장남, 차남 그리고 면까지 1570년까지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1573년에 이 둘째 아들 이효신, 초기변시의 둘째 아들 이효신이 생원에 급제하는데 이때도 재산 분급이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76년 2월에 이제 무과급제를 하게 되죠. 전체 석자 12등으로 무과급제를 했는데 아산에 거주한 걸로 되어 있고 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 방성석 선생님이 하신 그 문헌대로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보인으로서 여기까지 간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급을 1576년에 작성했다가 88년에 화재 때문에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재산 분급의 주체가 늘 모친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주체가 다 주체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명한 부분이 있긴 한데 88년 자료를 보면 분명히 재산 이 분급의 주체는 어머니로 초기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에 이제 이 80년 이후의 삶이 역경의 극복, 뭐 극적인 생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라마틱한 초기변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80년에 이제 둘째 아들이 38살로 요절을 하는 거죠, 사실. 요절을 하고 그다음에 83년에 남편 이정이 사망을 하죠. 3년 터울로. 그리고 87년에 장남이 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계속 초상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88년에 집안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표시는 이 화재로 인해서 뭐 조금 일부는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다 태워서 모든 기록 문화가 거기서 끊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방을 돌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습성상 일기를 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기의 일부분이라도 분명히 아산에 와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다 불타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별금문기가 작성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전국에 뭐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21명의 노비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재산 신공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9년에 정읍현감으로 이순신이 이제 나가서 비로소 이제 벼슬다운 벼슬을 하게 되고 종육품으로 현감 자리에 나갈 때 이 자리는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녹봉이 보장이 되고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권한들을 주는 거잖아요. 지방 관리니까. 그래서 이때 변씨 가족들 일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91년에 전라자수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1593년에 초계변씨가 여수 고음천 정대수 집안으로 이 집안이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수에 거기 가면 오충사라는 사후가 있는데 오충사가 지금도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고 오충사의 4대 정씨 집안 사람과 이순신 장군이 함께 있습니다. 한번 언제 자당 기거제 가실 때 그 근처에 있으니 한번 들러보십시오. 그리고 1597년에 이제 무고로 하옥되죠. 1월 달에. 그래서 변씨가 노환과 고령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선상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성표에서 표류를 하고 한 7, 8일 표류를 한 다음에 13일 날 시신으로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안바위, 개바위에서 여기 아산 지역이죠. 이순신 어머니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회장님들 늘 이야기를 하는데 명량의 동력, 싸움의 동력,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필생필사의 동력은 사실 어머니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책임이 내게 일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덕수이 씨와 초계변 씨의 혼맥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면 결국 이제 덕수이 씨가 가장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건 이변이거든요. 이변, 오대조 이변인데 이 오대조 이변이 지금 묻혀 있는 곳이 강감찬 장군 있는 그 낙성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덕수이 씨 문중이 거기에 대종회를 세워놓고 산 전체를 묘역으로 꾸며놓고 공원을 덕수공원이라고 아예 이름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변이 대제학 시절에
사귄 사람 중에 하나가 초계변시의 중시조인 변남용과 사귀었고 변남용의 아들들에 대해서 변효문, 변효경, 변효량 이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덕수이 씨와 변씨 집안은 사실 오랜 관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백록 할아버지 조부 이순신의 조부 이백록은 변호문의 손자 변감의 사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정이 또 변수림의 사위가 되니까 대대에 걸쳐서 이제 초계변 씨와 덕수이 씨가 혼맥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맥이 특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아산 사족 사회에서 보면 변 씨도 뛰어들어온 것이 되고요. 덕수이 씨도 뛰어들어온 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게 제가 창녕이라든지 뭐 활동하면서 또 여수라든지 한 서너 곳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사족사회가 완벽하게 형성된 곳에는 뛰어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성바지들이 있어서. 근데 아산 사회는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임진왜란 이전에 사족사회가 발달했다는 흔적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란통에 많은 사료가 분실돼서 아마 다음 연구자가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아산 사회의 사족 사회의 발전 성향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성향도 분명히 그 안에 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백록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중종 그날 돌아가신 날 하필이면 잔치를 벌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잔치날 때문에 이제 노관에 등자가 되죠. 노관에 등자가 되면 이제 벼슬을 아무도 못하게 되잖아요. 가문이 쇠락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기에는 금천구, 건천동 여기 다 어느 쪽도 있기 어려워진 상황적 요인입니다. 어디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서울살이 중에. 근데 아마 건천동에서 내려갔다고 우리가 본다면 원래 덕수이 씨가 존재해오던 곳이 이변 그 근처 마을에 아마 금천구 어디 근처에 있었을 거다. 지금 예전에 그 시흥이었습니다. 시흥이 워낙 커서 거기도 시흥이었는데 시흥 인구가 뭐 임진왜란 당시에 9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노비 인구가 포함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인구가 적고 금천구 내에서는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가가 음서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추천받아서 갈 수 있는데 사실 명망이 흐트러졌다. 이백록 할아버지로 인하여.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서울에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다분히 다음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 집은 망한 집안이다 이러면 이제 양반가의 규수를 얻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아산 이주의 뒷배경이 여기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백록 사건으로 인한 가문 몰락이고요. 그 다음에 출사가 제한당했으니까 경제 기반도 약화됐을 거고 양반 사회 낙인을 피하고 재정 지원과 지위 회복을 위한 서바이벌 전략이다.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친 변 씨가 이때 어느 정도의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산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변효문 이후에 변효량의 집안 전체가 아산으로 일부 넘어왔거든요. 그전에 직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태종 때 싸움이 붙어가지고 변씨 집안들이 기시를 당합니다. 부자간에 죽임을 당해갖고 저작거리에 내다 걸리게 돼서 집안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태종이 성격이 좀 특이한데 선택을 해서 다 죽이진 않고 누구는 살려줍니다. 그 정도전의 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하나는 살려서 다시 벼슬을 시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태종의 어떤 면에서 선처에 의해서 자식들이 살아남았고 그 일부가 직산으로 갔다가 아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효량 이후에 아산에 이제 그 가문이 변씨 집안이 형성이 됐고요. 태종 세조 때 내려왔으니까 그때 이제부터 아산에 새로운 성바지가 하나 형성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집안의 대부분 다 벼슬을 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산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보면 아산이 굉장히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물산이 풍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통물류의 중심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공세창이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고 곡교천으로 올라오는 것까지 배가 다 나들 수 있었다. 그리고 아산 지역 전체에 그 근처 충청도 북동부니까 북동부 지역 근처 40몇 군데에서
조세를 받아가지고 아산 공세창에 세웠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꼬물이 떨어지는 거고요. 물류가 많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면 경제가 아무래도 풍족하잖아요. 지금도 아산이 그런 곳입니다만, 그래서 아산 지역의 경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면 이곳에는 특히 변시 집안에 논밭치고 뭐 다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적 기반을 변시 집안에서 제공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걸 또 기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출사를 하게 되면 그 집안에 배경이 있으니까 등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족 사회에서 아무데도 모르는 대로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빨리 가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 조선 초기 사족 가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기호지방, 그러니까 여기 아산도 포함됩니다. 기호지방 이주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 아산선이, 요 아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마지막 경계선쯤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러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리에서는 상당히 여기까지 한계가 있지만 아산에서 올라가기가 비교적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불 맹사성 대감, 제가 맹시행단 정말 좋아해서 10번 이상 다녀봤는데, 라든지 그 다음에 종학 그 박사였던 김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다 주저앉고 정착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족 사회가 막 형성이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못 찾은 거, 다음 연구자가 아마 해야 될 부분은 아산은 향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견을 저는 못했습니다. 다 뒤졌는데 아무나 안 나오거든요. 논문을 다 뒤져도 없고. 근데 뭐 창녕이나 뭐 저쪽에 논산 쪽으로 가면 양반 사회에 있는 것은 반드시 향안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제지 사족들 이름이 쫙 올라가고, 누구 집에 누가 나왔고 누구 집은 어떻고, 뭐 사돈 팔촌까지 이름들이 다 올라가서 명문가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었어요. 임진왜란 전에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사족 사회가 형성되기엔 조금 준비가 덜 된 곳이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덕수이 씨가 여기 들어와서 가문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아직 미완성된 사족 사회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조선 초기에는 보면 낙향하고 퇴직한 다음에 아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 외에도 처향, 외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로웠고, 당연히 솔서혼 대류사의 영향, 고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지방의 근교의 특성상 그까지는 얼마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계변시와 이정이 이곳을 이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가계 운영 및 재산 관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비와 토지 관리를 당연히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산 분급기를 보면 각 지역에 그 재산 분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 선생님이 많이 연구를 해 놓으셨어요. 한번 여러분도 논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다 옮겨올 수는 없었습니다만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노비를 관리를 하고, 노비가 있으면 외거 노비들이니까 대부분 거기서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신공이 올라오니까 신공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재산 관리를 이제 초기에 물론 변씨가 다 했을 거고, 물론 조카들이 도왔겠지만 손자들이, 그리고 자녀 교육하고 가문을 유지하고 남편과 장차남 사망 후에 실질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덕수이 씨도 뭐 72살까지 살았으니까 이 정도 적게 산 건 아니지만 재산 영향이라든지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초계 변씨가 진행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 사족 여성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해주 정시 가지고 좀 뒤졌습니다. 본문에는 있습니다. 보면 70대 정도의 그 어르신들이, 여성분들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 전체 관리도 하고 상속권도 가지고 있고 상속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초계변 씨가 그런 걸 했다고 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강력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의사결정까지 하신 분이 초계변 씨였고, 당연히 아산 이주에도 강력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주 결정의 주도성, 주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 전기에는 여성의 재산 상속권과 의사결정권이 후대에 비해서 훨씬 강했어요. 가부장적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장가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리사위처럼 거기 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아산 방시 사후에 그 집안의 건물 자체를 수용을 하고 거기 들어가 있고 제사를 이제 외손들이 이어오는 이제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초계변 씨가 참 많은 생각을 한 분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거가 뭐냐 이러면 뭐 근거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다,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처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방 회장님이 또 해주시겠지만 무관 경험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장인이 당연히 그랬으니까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국궁을 너무나 잘 쏘는 사람이라 거기에 대한 많은 그 노하우를 전수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변씨 가문들의 3대 정도는 전부 무관 쪽에 가서 일을 했고요. 사실 덕수시 이정도 그것이 실제 근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창신교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직함이 무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뭐 처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가 쪽도 충분히 이순신에게 묵가 전환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나 뭐 풍부한 사료 경험 이걸 보내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고 이준경이 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중간에 이해해줘서. 그래서 뭐 알려진 거로는 이백록 1519년 생원시의 이백록과 그 다음에 방진의 장인인 이제 방국형 그리고 동고 이준경이 생원시 동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법고시 동기거든요. 그래서 끈끈한 끈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찾아보지 못한 부분은 덕수이 씨와 동고 이준경의 광주이 씨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누가 또 이제 연구를 해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인맥이 형성이 돼서 이 세 사람이 거의 같이 있었고 게다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동고 이준경이 을묘외변 때 방진과 정걸 장군을 두 사람을 데리고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론과 근거 하에서 이순신의 멘토가 정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방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동고 이준경까지 동고 이준경은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이 많이 이어져서 임진왜란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혼맥 네트워크가 변씨 집안과 온양방씨 집안이 깊은 영향을 미쳐서 이게까지 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국 각지의 토비 관리 부분, 초계변씨 상속분 거기 아산의 노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산 노비는 아마 가서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변씨 집안에서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더 공부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초계변씨는 전국구 재산 관리를 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가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산 사족사회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초계변씨의 결정적 권한, 이주에 대한 권한을 그가 정말 가지고 행사를 했던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